이제 몽케칸의 시대에 쿠빌라이가 남송 공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53년 훌라구의 아랍 원정과 쿠빌라이의 남송 원정이 결정된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쿠빌라이가 어떻게 전쟁 준비에 임하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원래 쿠빌라이는 고비 사막 남쪽이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본격적으로 남송을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복된 중국 땅의 통치를 맡기면서, 그러니까 하남 지방, 황하 이남에서 양자강 이북 지방을 맡기면서 남송을 공략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중국 문명에 대해서 굉장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쿠빌라이 입장에서는 덕업 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하남 지방을 속령으로 받은 쿠빌라이가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이는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빌라이의 노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은 쿠빌라이의 개성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중국 문명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정치가 내지는 행정가에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원정 준비가 아니라 좀 특이한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중국 왕조가 그랬듯이 아주 중국식의 내정을 보여줬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게 가장 두드러지는 게 농지 복구 사업입니다. 몽골군 같은 경우는 그 농경 문명의 농토를 굉장히 황폐한 초원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심지어는 불모지에 가까운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몽골인이면서도 굉장히 황폐화된 이 하남 땅을 농토로 회복시키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의 중국인 스승인 요추라는 사람의 조언을 따른 거기도 한데, 그래서 하남 지방의 농부들한테 씨앗이나 농기구 같은 걸 분배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몽골 군인을 농부로 전환하면서까지 군인이 막 지원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원을 나가는데 농경 지원인 거야. 막 농번기에 막 밭일을 하는 거죠. 쿠빌라이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몽케칸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쿠빌라이가, 그러니까 내 동생이 중국 지역에 특화해서 그곳의 생산 기반에 걸맞는 굉장히 적절한 농업 생산력 증강 정책을 가지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몇 가지 역사적인 정황을 추측해보건대 몽케칸이 그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몽케칸이 쿠빌라이의 행정에 좀 의문을 품고 여러 감사관을 파견했다는 기록도 있고, 쿠빌라이의 군사적인 성취에 대해서 상당히 떨떠름해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몽케칸은 아무래도 이전 시대 정복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쳤던 그런 칸들의 전철을 밟고 있고, 또 다른 동생인 훌라구 같은 경우는 아랍에서 굉장한 전적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쿠빌라이가 농토개간에 힘쓰면서 정복 사업은 굉장히 게을리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떨떠름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쿠빌라이가 생산력을 증강하는 데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에는 어디까지나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왜 해야 될 정복 사업을 안 하고 왜 거기서 땅이나 파는 뻘짓을 하고 있냐, 이런 식의 입장이 나오고 전달됐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쿠빌라이에게 전하는 몽케칸의 전언을 각색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빌라이, 내가 예전에 경고한 대로 우리에게는 예케 몽골 울루스만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소명이 있네. 그대의 소임은 어설프게 남송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남송을 짓밟고 무릎 꿇리는 것이네. 잘 듣게, 우선 남송의 서쪽 측면에서부터 신속히 공격을 개시하도록 하게. 자, 따끔한 경고를 들은 쿠빌라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중국 하남 지방의 사령관이었던 쿠빌라이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선, 그러니까 내정을 충실히 하다가 그 이후에 남송을 차근차근 공략하려던 그런 대책을 버리고 몽케칸의 재촉에 못 이겨서 전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송의 서쪽 측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몽케칸의 지시에 따라서 쿠빌라이는 1252년 10월 수부타이의 아들 우량카다이와 함께
사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사천에서부터 이 남송 공략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진짜 남송을 공략을 하려고 하면은 사천에서 동쪽으로 진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천 지방에서 동쪽에 있는 뭐 형주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해야 본격적으로 남송을 공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천에서 서남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중국에서도 벽지인 운남성 쪽으로 향합니다. 남송의 권역과는 좀 상당히 먼 곳이에요. 이곳이. 이 운남성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 운남성에는 8세기부터 롤로인, 그러니까 이족이라고 불리는 롤로인과 태족이라고 불리는 타이인, 그러니까 롤로인과 타이인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첩첩산중이어가지고 외부 국가의 간섭을 거의 받지도 않았고 비중국계의 왕조인 남조 그리고 대리 이런 나라들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방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는지 이 국가들의 수도가 쉽게 함락이 되고 쿠빌라이는 적에게 왕위를 유지하게 하면서 몽골의 행정관을 배치하는 그런 노선을 취하게 됩니다. 수부타이의 아들인 우량카다이는 티베트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부 지역에서 몽골의 종주권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쭉 계속해서 남하를 하게 돼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남송이 아니라 남송의 주변 국가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1252년 10월에 출격을 했었는데 1257년 말까지 계속해서 이 지역을 공략을 해가지고 안남왕국, 그러니까 오늘날의 베트남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안남왕국의 수도인 하노이를 공격을 해가지고 이 안남왕국도 제후국으로서 굴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쿠빌라이의 노선을 보면은 사천으로 가가지고 동쪽의 남송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서남쪽의 운남지방으로 갔다가 통킹평야를 통해서 오늘날의 베트남인 하노이까지 가서 하노이를 약탈하고 이 안남왕국의 왕인 진태종까지 굴복시키는 그런 노선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 노선만 보면은 남송을 공략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남송이 자기네의 주변부를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몽케칸이 봤을 때는 쿠빌라이가 5년 동안 남송의 주변부만 계속 돌고 중국 왕조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엄청난 불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58년 9월 참다 못한 몽케가 쿠릴타이를 열고 그 쿠릴타이에서 쿠빌라이를 처분을 하고 또 이후의 대책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몽케가 쿠릴타이에서 쿠빌라이를 질책하는 모습, 그걸 상황극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8년 초 훌라구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아랍색의 제패의 7부 능선을 넘은 상태였다. 하지만 쿠빌라이는 본격적인 남송 원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였다. 이에 붕괴한 몽케칸은 동생 쿠빌라이를 소환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쿠릴타이였지만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웠다.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문책을 남겨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빌라이, 내 녀석은 앞서 내가 주지한 상황을 잊은 게냐? 나는 정주민의 나라를 흉내내지 말 것과 남송의 서쪽 영토부터 침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내 놈은 그 무엇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대칸을 능멸하였다. 이에 내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고비사막 남쪽에 본래 영지로 향할 것을 명령하겠다. 대칸이시오. 제가 의도한 것은 정주민의 모든 전통을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농토를 개간한 것은 원정에 필요한 군량을 충당하기 위함이었고 남조와 대리 그리고 안남왕국까지 굴복시킨 건 남송과 결탁하는 세력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딴 길로 샌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5년 이상 그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 이미 결정했어. 내 주기를 박탈하겠다. 형님, 이 아우가 어리석었습니다.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오. 제게 오명을 씻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몽케칸은 한동안 주기적으로 신음하며 쿠빌라이를 노려보았다. 그러더니
쿠빌라에게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 내가 몸소 군을 이끌고 남송의 서방을 공격하겠다. 쿠빌라이는 들어라. 네. 너는 하남에서 도하여 내가 이끄는 군의 움직임에 따라 남송의 중북부를 협공하도록 해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형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상황만 보면은 쿠빌라이가 몽골의 전통을 깨는 이상한 짓만 하고 또 몽케칸이 그걸 문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쿠빌라이가 결국에 몽케칸한테 굴복까지 하니까 더욱더 쿠빌라이가 왠지 찌질해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쿠빌라이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빌라이도 나름대로의 노림수를 실행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노림수가 당대 몽골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몽케칸의 원정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 쿠빌라이가 지원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새로운 몽케칸의 원정을 상황극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58년 9월의 쿠릴타이 이후 몽케칸은 대송전쟁의 지휘권을 자신이 담당하였다. 자신은 송나라의 서부 지방인 사천으로 향하였고 쿠빌라이는 양자강 중류에 있는 오늘날의 무창을 포위 공격하고 있었다. 쿠빌라이가 무창에 묶여있는 동안 몽케칸은 사천을 지나 1258년 12월경 본영 지방을 점령하였으나 오늘날의 사천성 가른강의 두 지류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발목을 잡혔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더위가 시작되었다. 몽케칸, 큰일입니다. 아군 병사들이 유례없는 더위 속에 계속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나도 통 기력이 없으니 그러니 말일세. 병사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많은 병사들이 피가 섞인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병사들을 의원들이 면밀히 살피도록. 몽케칸! 괜찮으십니까? 의원을 불러라! 몽케칸은 그렇게 쓰러져 회복되어 가는가 싶더니 1259년 8월 11일 갑자기 죽고 말았다. 그의 사인은 문화권마다 다르게 추정한다. 중국인들은 콜레라로 죽었다고 보고 페르시아인은 이질로 죽었다고 하며 다른 쪽에서는 화살을 맞고 죽었다고도 한다. 이제 제국의 중심 인물인 툴루이의 나머지 세 아들이 몽케칸의 유언을 전해 듣게 되었다. 몽케칸의 전언은 간단했다. 이 몽케가 송의 숨통을 끊기 전에 푸른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고원으로 돌아가 쿠릴타이를 통해 예케몽고르루스의 향방을 결정하도록 하라. 몽케칸의 이 유언을 아랍 원정 중인 훌라구가 전해들었다. 그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미 군을 이끌고 서방 멀리 와 있다. 여기에서 돌아간다 한들 누군가의 잔치에 지각하는 일밖에 더 되겠는가? 막내 아리크부케는 우리의 고향 땅, 성스러운 지역들을 점유한 채 명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저 이곳의 원정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해야겠다. 이곳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게 실리적으로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한편 오치킨으로서 몽골 제국의 성지를 지키던 아리크부케는 이렇게 생각했다. 돌아가신 형님 몽케도 부룩한 성산을 배경으로 데칸의 주기를 얻어내지 않았던가. 서둘러 이리로 오시게 형님들. 오시기만 하면 이 아우를 데칸으로 추대할 수밖에 없도록 물밑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한편 쿠빌라이는 자신의 중국인 대신과 함께 대책을 강구했다. 일단 하북과 하남을 모두 내 수중에 넣은 뒤에 제국의 동방 경제권을 한 손에 들어주려고 했는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군.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변수에 먼저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더 좋은 기회가 열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형님 몽케의 치세가 길어졌다면 정치적으로 눈밖에 난 내가 언젠가는 숙청될 수도 있었을 것이야. 몽케 형님의 시야는 넓은 듯 하면서도 굉장히 좁았어. 제국 동방의 힘은 이 하북과 하남, 더 나아가 양자강 이남의 강남의 땅에서 나올 것이야. 이 땅을 완전히 이해하고 복속시키지 못하면 몽골 제국의 미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제국의 중심을 몽골 고원에서 이곳 남쪽으로 이동시키려는 것이 쿠빌라이님의 구상이 아닙니까? 제국의 악nar을 제대로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된 이상 데칸의 직위부터 손에 놓고 봐야겠다. 송의 대신인 가사도에게 정전협정을 맺자고 사신을 보내도록 하게. 우선 하북지방으로 이동하겠다. 정말 허무하게 몽케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 뭐 구유쿠칸도 그렇고 몽케칸도 그렇고 이렇게 원정 중에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죽음 이후로 세 형제의 암투가 시작이 됩니다. 아랍 원정을 하고 있는 훌라구, 남송 원정 중인 쿠빌라이, 거기에 더해서 오치킨으로서 몽골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아리크 부케가 권력을 잡기 위한 암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세 형제의 선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훌라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매 순간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이 뭔지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을 본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순간의 이득이 되는 게 뭘지 이거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훌라구 같은 경우는 이 아랍 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아랍의 풍요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아랍 원정을 충실히 성공시키는 게 최선의 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칸이 죽으면은 원정을 중지하고 몽골로 돌아가야 되는데 훌라구 같은 경우는 이 원정을 중지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훌라구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아랍 원정을 강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라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동방으로 가봤자 뭐 결국에는 남들의 축제에 들러리 서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랍 원정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거죠. 막내인 아리크 부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명분상으로 데카네지기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몽케가 칸으로 등극한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몽케 같은 경우는 툴루이 가문이 몽골의 성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명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쿠릴타이를 자신의 영지에서 열고 또 개최지바를 이용해가지고 결국에 데칸으로 등극하는 데 성공을 하죠. 이 아리크 부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몽골의 성지에서 쿠릴타이를 염으로써 데칸으로 등극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쿠빌라이가 사실 굉장히 흥미롭죠. 쿠빌라이는 당장에 굉장히 실리를 취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제국의 중심이 어디일지를 경제적인 흐름으로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제국의 중심지는 어디까지나 경제 행정의 중심지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몽골공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경제력을 보유했다기보다는 남쪽으로부터 계속해서 경제적인 의존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슬람의 칼리프가 성지인 메카가 아니고 바그다드에 자리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에 자리를 잡아야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실권을 휘두를 수가 있고 그게 다시 명분을 강화하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쿠빌라이는 몽골 고원에 있던 제국의 중심을 남쪽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남 지방에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런데 정말 뜻밖의 순간에 데칸의 자리가 공백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제국의 미래, 몽골 고원에서 중국 땅으로 제국의 중심을 이동하려는 마당에 데칸이 다른 사람이 임명돼 버리면은 자기의 구상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뿐더러 자기도 결국에 견제를 받거나
혹은 숙청까지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는 이 데칸의 직위를 차지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2막이 열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칭기스칸이 몽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로 새로운 길을 여는 게 이 쿠빌라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쿠빌라이가 자신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본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